안녕하세요. 이정리입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 박사님 준비하셨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야기 한번. 가계부채. 이게 참 경제 얘기하다 보면은 빼놓을 수 없는 이슈가 가계부채, 뭐 뇌관으로 떠오른다 이런 얘기 뉴스에 많이 나와요. 예, 또 뭐 GDP 대비 맞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총생산 한 해 동안 우리 가게나 기업이 벌어들이는 모든 돈의 합산 이게 아마 GDP가 될 그렇죠. 텐데 그 GDP 대비해서 가게가 지고 있는 집들이 각각 가가호호 지고 있는 빚을 합쳤더니 1년치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에 달한다. 그러니까 100%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로 최근 들어서서 특히 지난해 한 2분기가 뭐냐면 4, 5, 6월. 네네네. 그래서 작년 코로나 쇼크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 되게 어려웠던 시기에 역설적으로 그때부터 가계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필요한 돈이 어떻게 벌어들일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부도 또 이런 지원금들도 좀 예. 풀었고 대출도 늘리고 특히 기업들 회사채도 사주고 뭐 이런 그렇죠. 일들이 있는 가운데 아무튼 정부가 돈 푼 것도 있고 그때부터 또 부동산이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영끌이라고. 영끌 예. 특히 30세대들, 예. 2030 세대의 부동산 영끌까지 가세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라고 하면 이거 나중에 다시 또 뭔가 위기로 오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공포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네, 같아요. 뭐 예. 일리 있습니다. 사실 뭐 아주 근거 없는 주장 또는 걱정은 아닌 게 네.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대출이 늘어난 걸 이렇게 살펴보면 네. 이렇게 부동산 담보대출처럼 저금리 대출이 늘어난 면도 있지만 정부가 그 혹시 기억나세요? 15억 이상 아파트 대출 금지한 거. 맞아요. 2019년 말에 12, 16 조치 등이죠. 이런 걸로 인해 사실 가지고 이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워낙 많이 내놔서. 예, 저 12, 16 조치라는 네. 것도 있었습니다. 네네.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돼 있는 담보대출 규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은 이렇게 늘긴 늘었지만 대략 한 매 분기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이것도 큰 돈이죠. 그러나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한 해 2천조 정도 되는 나라니까 네. 뭐 GDP 1% 정도 늘었군 이런 정도이긴 합니다만 엄청 늘긴 늘었어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기타 대출. 예, 이제 뭐 여러 가지 대출이 있는데 뭐 중금리, 고금리. 예, 중금리, 고금리 대출이 바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뭐 우리 마이너스 통장 맞아요. 또 뭐 신용카드 예.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금융권 가셔가지고 사실 신용 점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대출들인데. 근데 뭐 이제 그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규제가 특히 담보대출 규제가 되게 강하니까 맞아요. 이걸 좀 피해 가느라고 어떻게든 이제 돈을 빌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담보대출도 꽤 늘었지만 아무튼 기타 대출, 고금리, 중금리 대출이 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네. 그 결과 이제 우리나라 가계가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 온 것은 사실이죠. 지금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 보면 전체적인 가계부채 규모가 우려스럽다라기보다는 그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예, 예리하십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가계가 전체가 다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믿을 수 없는 네. 주장이라고 보는 게 일단 우리나라 가계 중에 2만 가구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가계가 한 2만 2천만 가구 정도 되는데 그중에 2만 가구가 0.1% 표본 굉장히 큰 표본인데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조사를 합동으로 합니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통계청이 함께 하는데 여기에 통계를 살펴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가계가 보유한 자산, 그러니까 집이라든가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 같은 거에 비교해 금융부채의 비중이 얼마냐 하면 18.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자산이 10억짜리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고 있는 빚이 1억 8,500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게 문제돼 보이지는 않나요? 예, 그렇죠. 더 나가서 최근에 우리나라 금리가 물론 이제 기타 대출 받아서 이자율 부담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자율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걸 생각하면 사실 이 정도 부채를 갖고 우리나라 경제 전체, 가계 전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빠르게 늘고 있다. 속도가 좀 가파르다. 예, 속도가 가파르다.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특히 그 저축액이 줄어들고 저축이 마이너스가 나고
대신에 부채는 4% 이상 늘어나니까 이제 이게 참 금리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예금하기 싫고 네. 지난 차라리 시간에 레버리지를 했죠. 일으키겠다. 맞아요. 네. 정부 정책 금리가 0.5% 내면서 맞아요. 은행 예금은 매력이 없으니까 저축은 줄고 그걸 들고 집을 사러 간 사람들이 부채를 땡겨 집을 사거나 또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거나 혹은 코인 투자를 하신 분들이 되게 많다라는 맞아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가 뭐 큰 문제가 있어서 현재 가계부채 문제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GDP의 100%라는 상징적 숫자를 돌파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지난 한 해 동안 저축은 줄고 부채는 늘어나는 모양을 보이니까 이대로 가면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걱정을 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우리 가계의 여러 이 지표들 중에서 좀 다양한 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가계 내에 사실은 자영업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라는 게 뭐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고용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서 가게를 하거나 1인 사업을 하거나 개인 뭐 주변에 보는 소상공인분들. 그렇죠. 예. 소상공인분들이 안타깝게도 이제 지난해 가장 큰 피해를 입으신 맞아요. 분들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데가 어디냐면 음식료, 도소매, 숙박, 여행 이런 쪽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실제로 그쪽 부분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DSR 그러니까 DSR이 뭐냐면 자기 돈 벌어들이는 것 중에서 이자랑 원리금 상환하는 네. 비율이 40%가 넘어가면서 와.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벌어들이면 40만 원을 빚 갚는 데 쓴다라는 건 굉장히 월급 힘들겠죠. 상환, 그죠? 그렇죠. 예,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두 번째 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산보다 빚이 더 많아요. 우리 아까 아. 자산 대비 가계 전체 평균이 18.5%에 네네. 불과하는데 평균이 18.5%라는 건 0%인 아주 건전한 가게도 있지만 사실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데도 사업하시다 보면 종종 그런 경우를 그렇죠. 보죠. 예. 그래서 그런 가게가 얼마냐? 이걸 이제 저희들 흔히들 고위험 가구라고. 그러니까 빚 갚느라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쓰고 더 나가서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네. 이런 가게를 저희가 이제 이러면 좀 안 좋죠. 고위험 가구라고 고위험 그러는데 가구, 이분들이 19만 가구 정도. 우리나라 전체 가게가 아까 2천만 가구 네. 그랬죠. 그 중에 한 1% 정도. 음. 그러니까 큰 비중은 아닌데 이제 이분들이 돈도 많이 빌려서 전체 가구 이제 자영업자들 중에서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보면 한 7%까지도 올라가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경제 내에 가계의 건전성들은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면 그건 과장됐다. 근데 일부 자영업자 가게는 좀 이제 사업이 좀 잘 안 되면 예.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뭔가 경기 회복이 좀 지연이 되면은 지금 고위험 가구로 분류되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DSR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 문제는 아직 심각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나 급격히 느는 게 문제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왜 가계 부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세요 하면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8.5%밖에 안 돼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여력이 있어요. 아직은 이 정도는 뭐 문제 없어요. 특히 부채만 는 게 아니라 집값도 올랐어요. 자산이 빠르게 네, 늘어나 가격이 버린 거죠.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나 예. 이제 세 번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좀 이게 일부 자영업자 부채가 네. 심각해질 수 있고 더 나가서 우리 아까 이정민 아나운서랑 우리가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 속에 이자율이 만약 올라가게 맞아요. 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좀 고위험 자영업자 가구의 어려움들이 높아질 수 있고 더 나아가 경기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면 좋을 텐데 경기의 회복이 특히 최근에 보면 수출만 40%씩 늘면서 수출은 좋아지지. 너무 좋아요. 네. 맞아요. 수출만 이렇게 잘 나가지 내수는 아직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요 백신 좀 많이 맞고 네. 집단 면역해서 우리 이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자가격리 안 해도 되게 이렇게 돼서 여행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이거 그래서 백신 여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걱정거리는 좀 남아있는 불편한 랠리, 예. 불편한 부채 증가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가계부채 어느 정도 상황인지에 대해서 박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컨텐츠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